정신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의식을 잠식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과 약품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소독하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다음으로 느껴진 것은 빛이었다.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무자비할 정도로 밝은 빛. 그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기계적이고 무감정한 목소리. 그리고 심장의 박동을 알리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 하선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눈을 떴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수술실의 무용등, 우잉등이었다. 원형으로 배열된 수십 개의 전구가 마치 신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려던 그녀는 자신의 몸이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목과 발목이 차가운 가죽끈으로 수술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게 무슨... 그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익숙한 구두 소리,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하는 향수 냄새. 강혁 씨, 그녀의 남편 TJ그룹의 CEO 이강혁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들어오는 얼굴의 절반이 붕대로 감겨있는 여자는 유라. 그녀의 이복동생 오유라였다. 깼어. 이강혁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겨울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선우야 언니. 정신이 좀 들어. 붕대 너머로 보이는 오유라의 눈은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된 걱정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혁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왜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유라는 얼굴이 왜 그래요? 선우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뿐이었다. 어젯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남편과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기억이 끊겨 있었다.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강혁이 비웃었다. 하긴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을 수도 있겠지. 내가 상기시켜주지. 어젯밤 당신이 유라에게 저지른 짓을. 그는 붕대를 감은 유라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유라의 얼굴에 불을 붙였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 착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난 유라를 다치게 한 적 없어요. 선우가 절규했다. 하지만 강혁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변명은 그만둬. 유라가 모든 걸 봤어. 불타는 별장 안에서 악마처럼 웃고 있던 당신의 얼굴을. 언니, 미안해.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강혁 오빠가 아니었으면 난 그 자리에서 타 죽었을 거야.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선우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한 연극. 아니야. 강혁 씨,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난 정말 아니에요. 닥쳐. 강혁은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던 의사에게 턱짓했다. 김 원장, 이제 시작하지. 네, 회장님. 마취는? 강혁이 물었다. 의사가 주사기를 들며 대답했다. 전신 마취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강혁이 의사를 막아세웠다. 그는 선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지옥의 악마처럼 속삭였다. 마취는 하지마. 선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내 의사조차 당황해서 되물었다. 마취를 안 합니까? 그래. 강혁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이 여자가 유라에게 준 고통 그대로 돌려받아야 공평하지 않겠어. 유라가 불길 속에서 느꼈을 그 끔찍한 고통을 이 여자도
똑같이 느껴야지. 피부가 타들어가고 살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강혁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잊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잊었냐고요. 평생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애원에 강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랑 당신 같은 여자에게 줄 사랑은 이제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잖아. 내 당신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 한마디는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결혼 후 2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그에게만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우리 둘 다 아무 문제 없대.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웃으며 말했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내게 아이를 줄 수 있어. 내 아이 THA 그룹의 후계자를 낳아줄 수 있다고. 그는 유라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해가 돼. 당신은 이제 내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당신이 가진 유일한 가치는 당신의 그 깨끗하고 예쁜 얼굴 피부뿐이지. 유라의 얼굴을 복원시켜줄 재료로서의 가치, 절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완벽한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사랑, 믿음, 미래.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의사가 그녀의 얼굴 옆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 도구들이 쟁반 위에서 섬뜩한 소리를 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리고 선우의 뺨 위로 차가운 소독솜이 스쳐 지나갔다. 안 돼, 제발, 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가죽끈은 그녀의 미약한 저항을 비웃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뺨의 연한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찢어지는 고통.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피부를 벗겨내는 지옥되나 나올 법한 형벌. 그녀는 자신의 살이 베이고 피부가 벗겨지는 소리를 자신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다. 피 냄새와 살 타는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똑똑히 보였다. 수술대 너머에서 자신의 고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남자 이강혁의 얼굴이. 그리고 그의 옆에서 붕대 너머의 눈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오유라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망막에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사랑과 배신감으로 들끓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순도 100%의 증오만이 남았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정신력을 끌어모아 맹세했다. 이강혁, 오유라. 그녀의 의식이 아득한 심연 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돌아와 너희들의 지옥이 되어주마. 그것이 하선우라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생각이었다. 5년 후 서울.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사랑은 증오가 되었으며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한서그룹, H한서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는 한서그룹을 흡수 합병한 TJ그룹, T그룹이 차지했다. TJ그룹은 5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권으로 뛰어오르며 새로운 신화를 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신화의 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죽은 줄 알았던 한 여자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불러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글로벌 사모펀드 에థel 캐피털. 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서울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일명 아이소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TV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J그룹의 무겁고 화려한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한 이강혁 회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지끈거리는 관잔오리를 눌렀다. 5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의 깊은 피로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그늘을 새겨놓았다. 회장님, 현재 국내 모든 대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TJ그룹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소.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문제는 에델 캐피탈이야. 그들은 돈줄만 대는 평범한 투자사가 아니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한국 파트너는 오직 한 곳만 선정하겠다고 못을 박았어. 그리고 그 최종 결정권자가 그 유령 같은 여자 엘리아나 차라는 사람이고, 엘리아나 차.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한 이름. 아무도 그녀의 국적 나이, 얼굴을 몰랐다. 그녀는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약소국의 1년 예산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녀가 손대는 기업은 잿더미가 되거나 혹은 경이로운 부활을 이루었다. 그녀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관에 가까웠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엘리아나 차 회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때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이강혁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뭐라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전설 속의 존재가 마침내 현실 세계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젠장. 이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소울 프로젝트는 TJ그룹에게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5년 전 한서그룹을 무리하게 흡수 합병한 이후 TJ그룹은 겉모습만 비대해졌을 뿐 속은 심각한 부실과 승자의 저주로 골마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날 밤 평창동의 저택. 이강혁은 텅 빈 서재에서 5년 전 아내였던 하선우의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날 밤 수술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 배신감에 찬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죄책감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선우의 환영은 더욱 선명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와 오유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오유라는 하선우의 얼굴을 가졌지만 결코 하선우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혀 그를 병적으로 집착했고 그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벗겨낸 선우의 피부를 보는 것 같아 역겨움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는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 관계의 가장 깊은 균열이자 저주였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오유라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강혁이 보고 있던 사진을 발견하고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또 그 여자 사진 보고 있었군요. 죽은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 얼굴을 하고 당신 옆에 있는데도 나가줘. 피곤해. 이강혁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냉담함에 오유라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이강혁의 마음만은 갖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죽은 하선우가 유령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수백 명의 기자들과 각 대기업의 의전팀들이 VIP 전용 게이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엘리아나 차를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2시 정각. 파리에서 출발한 검은색 전용기가 활주로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트랩이 연결되고 비행기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림자처럼 검은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이 양쪽으로 도열하여 인간 장벽을 만들자 마침내 한 여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왔다. 엘리아나 차.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항 전체에 섬광이 터져 나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세계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빚어낸 그녀의 얼굴은 황금 비율의 완벽한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트랩을 내려왔다.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존재감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하얀색 릭 오웬스 재킷과 가죽 팬츠, 그리고 그녀의 눈을 가린 거대한 톰 포드 선글라스. 그 모든 것이 접근 불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속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5년 전 하선우의 그것과 똑같았다. 깊은 슬픔과 지독한 증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담긴 눈.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아우성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며 걸었다. 그녀의 뒤로는 마치 군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수행 비서단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TJ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의전팀장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철벽 같은 방어에 막혀 10m 이상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엘리아나 차 아니 하선누는 5년 만에 다시 밟는 고국의 땅을 아무런 감흥 없이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자 그녀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가운 그녀의 눈동자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비쳤다. 서울, 5년 만이네. 그녀가 속으로 읊조렸다. 기다려 이강혁, 그리고 오유라. 그녀의 입가에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었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독히도 잔인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네오히들의 지옥이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TJ그룹의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전쟁 전야의 벙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강혁은 아이소울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핵심 임원들을 모아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엘리아나 차 그 여자가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녀 역시 사업가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수익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다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TJ그룹입니다. 그는 팀원들을 독려했지만 정작 가장 불안한 것은 그 자신이었다. 엘리아나 차라는 이름은 지난 일주일간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미지의 힘은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자신감의 성벽을 미세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곳은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에델 캐피탈의 아시아 본부였다. TJ그룹의 중후하고 권위적인 인테리어와는 달리 에델 캐피탈의 사무실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흑백의 미니멀리즘으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불필요한 장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소리 없는 효율성과 상대를 압도하는 권력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이강혁과 그의 팀이 육중한 유리문으로 분리된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터에 들어온 사냥감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회의실은 거대했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의 상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엘리아나 차 그녀는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눈앞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떠오른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이강혁이 들어섰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무시는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강력한 모욕이었다. 이강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팀원들을 이끌고 테이블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인 오유라도 TJ그룹 회장 부인 자격으로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엘리아나 차의 젊고 완벽한 아름다움에 자신도 모르게 질투와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다. 시작하도록 하죠. 엘리아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음성처럼 어떤 감정도 씨들여 있지 않았다. 이강혁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레젠터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논리적인 언변으로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켜왔다. 그는 이번에도 그 능력이 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TJ그룹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주거, 단지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가 될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까지. 그의 발표는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미래 도시의 렌더링 이미지는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아나 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발표 내내 이강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녀 앞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만이 가끔씩 화면 위를 스치며 무언가를 조작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강혁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 앞에서 자신의 허술한 계획을 변명하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침내 30분에 걸친 발표가 끝났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강혁이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 주머니에 숨기며 말했다. 엘리아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이강혁을 똑바로 향했다. 그 순간 이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5년 전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하선우의 눈빛.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과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증오가 담겨있던 그 눈빛과 기묘하게도 닮아 있었다. 이 회장님, 엘리아나가 입을 열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꿈은 아주 거창하더군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이강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도시를 만들 수 없죠.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질문은 거시적인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과의사의 매수처럼 TJ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가장 약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기 시작했다. 제출하신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률을 15%로 책정하셨더군요. 하지만 제가 우리 애널리스트 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 수치는 심각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 중앙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 분석 그래프가 떠올랐다. 현재 TJ건설의 부채 비율과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 조달 계획의 이자율을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는 3년 안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TJ그룹 전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회장님, 이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TJ그룹의 재무팀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 그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엘리아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리스크 관리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녀는 다시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해외 기술 파트너사들의 로고가 떠 있었다. 이 목록에 있는 퓨처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 5년 전에 이미 기술 유출 스캔들로 파산한 유령 회사더군요. 이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TA그룹은 유령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겁니까? 실사를 제대로 한 게 맞습니까?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TJ그룹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강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 자신보다도 TJ그룹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때 보다 못한 오유라가 나섰다. 그녀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차 회장님, 회장님의 분석이 모두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희 남편이 지난 5년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꿈입니다. 그 열정과 노력을, 오유라 씨, 엘리아나가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긴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오유라에게 향했다. 한 가지만 묻죠.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이 사업 계획서 어디에도 없던데요. 그것은 완벽한 공개적 망신주기였다. 그녀는 지금 오유라를 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회장 부인이라는 액세서리일 뿐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다. 오유라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강혁은 아내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반박하기 위해 엘리아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잊을 수 없는 고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5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던 하선우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었다. 그 여자는 죽었어. 내가 똑똑히 확인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엘리아나는 그의 혼란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솔직히 매우 실망스럽군요, TJ그룹.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당신들의 무능함과 아니란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재검토할 기회를 드릴 테니 다음 주까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세요. 물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그들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TJ그룹의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망연자실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계획은 엘리아나 차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난파선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강형만이 비즈니스의 실패보다 더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엘리아나 차가 사라진 복도 끝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그는 자꾸만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유령에게 밤낮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TJ그룹에 대한 엘리아나 차의 평가는 실망스럽다는 한마디로 요약되었다. 그 한마디는 이강혁과 미래그룹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소울 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강혁은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일주일 만에 사업 계획서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 그리고 수정된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에델 캐피탈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아나 차는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서류는 검토해 보겠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류만이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만을 전달해왔다.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이강혁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저녁 식사라고요. 이강혁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엘리아나 차가 TJ그룹의 가족들과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다. 장소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닌 평창동의 이강혁 본가에서 그 여자의 의도가 대체 뭐지? 보고를 받은 박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건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어머니. 이강혁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굴욕감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야심으로 번뜩였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의 사업 능력을 봤으니 이제는 우리 가문의 저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겠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유라 씨와 제가 얼마나 완벽한 한 쌍인지, 우리 가문이 얼마나 화목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준다면 그녀도 우리를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부터 평창동 저택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박 여사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동원하여 저택 구석구석을 마치 대통령이라도 맞이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단장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명장이 저녁 메뉴를 총괄했고 테이블을 장식할 꽃 한 송이마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여 정체불명의 이방인 여자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다. 마침내 약속된 저녁, 저택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지고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거실에 도열했다. 이강혁과 오유라 박 여사와 강 회장, 그리고 동생 강태준, 심지어 별채에 머물고 있던 사촌 이서연과 그녀의 남편 박지훈까지 모두가 이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저녁 7시 정각,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소리 없이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엘리아나 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의 전투적인 모습과는 다른 우아하고 고혹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함께 내리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아이는 엄마와 똑같은 짙은 남색의 벨벳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제국의 어린 황태자처럼 보였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깊고 고요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강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5년, 하선우가 사라진 지 정확히 5년. 그리고 아이의 얼굴. 엄마인 엘리아나 차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지만 그 얼굴에 윤곽과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진지한 눈빛은 끔찍하게도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하선우를 닮아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일 뿐이야. 이강혁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맹독성의 덩굴처럼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차 회장님. 이강혁이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엘리아나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들 차민준입니다. 엘리아나가 무감정한 목소리로 소개했다. 민준아, 이쪽은 TJ그룹의 이강혁 회장님이야. 인사드려야지. 아이는 엄마의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강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민준입니다. 어린 아이답지 않은 또렷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강혁은 다시 한번 기묘한 충격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는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박 여사와 오유라는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엘리아나 차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부딪혀 깨져나갈 뿐이었다.
어머, 민준이는 정말 잘생겼네요.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오유라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떠주며 교묘하게 아이의 아버지를 떠보았다. 엘리아나는 와인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네, 민준이 아빠는 아마 지금쯤 저희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겠네요. 하늘에서. 그녀의 대답은 이강혁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안겨주었다. 죽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저 아이는 대체... 식사 내내 이강혁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이가 포크를 쥐는 방식 물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하선우와 겹쳐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다. 바로 그때 엘리아나가 오유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오유라 씨, 네 회장님, 얼굴의 흉터 치료는 아주 잘 받으셨나 봐요. 5년 전에 끔찍했던 화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가 깨끗하고 아름답네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유라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뺨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강혁과 박 여사,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아는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상. 그것은 이 집안의 금기어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엘리아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저 눈빛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아, 네. 강혁 오빠가 용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오유라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엘리아나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가족이라는 연못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TJ그룹이라는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가족이라는 단어는 지독한 비꿈으로 들렸다. 이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민준아 가자. 아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떠난 후 평창동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저녁 식사의 흔적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공허했다. 이강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아나 차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차민주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서 기어나온 정체불명의 유령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엘리아나 차와 그녀의 아들이 떠난 후 평창동의 대저택은 마치 유령이라도 다녀간 듯 음산한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했던 저녁 식사의 흔적은 하인들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의심과 불안의 잔해는 결코 치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강혁은 밤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아나 차와 그녀의 아들 차민준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5년이라는 시간, 아이의 나이, 그리고 자신과 하선우를 기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아이의 얼굴. 그는 필사적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되뇌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진실에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었다. 엘리아나 차가 던진 화상에 대한 한마디는 그녀가 5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거짓말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는 엘리아나의 등장이 자신과 이강혁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이 차지한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독 한 사람 이강혁의 동생 이수아만이 다른 종류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방 안벽면 한쪽은 온통 이강혁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TJ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던 날의 사진까지. 그녀는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집착적으로 어루만지며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엘리아나 차, 그녀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읊조렸다. 감히 어떤 년이 나타나서 내 오빠의 시선을 빼앗아가. 그녀에게 오빠의 곁을 차지하는 여자는 모두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하선우가 그랬고 오유라가 그랬으며 이제는 엘리아나 차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까지 나타났다. 그녀의 뒤틀린 애정은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아지트. 엘리아나 즉 하선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빠인 이강혁을 향하는 이수아의 미묘한 눈빛과 집착적인 행동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빠의 컵에 물이 비면 누구보다 먼저 채워 넣는 것, 오빠와 대화하는 여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저게, 그리고 오빠의 몸에 스치는 아주 찰나의 소유욕 섞인 손길까지. 선우는 과거 신우이였던 이수아의 유별난 오빠 사랑을 그저 철없는 동생의 애교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5년의 세월과 지옥을 경험한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뒤틀린 집착의 징후로 보였다. 김비서. 그녀가 인터컴을 눌렀다. 네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김민수를 아가씨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선우가 아닌 에델 캐피탈의 회장 엘리아나 차였다. TJ그룹의 이수아 상무, 그 여자의 과거를 파내, 특히 사촌인 이서연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서연 씨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김민수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이 씨 집안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옛 하인들과 이수아의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승마클럽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접촉했다. 그리고 그가 조각들을 맞춰 나갈수록 TJ그룹의 고명딸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거 15년 전 여름 15살의 이수아에게 세상은 오직 오빠 이강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에게 오빠는 아버지이자 친구, 그리고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오빠의 방을 몰래 청소하고 오빠의 셔츠 냄새를 맡으며 안정감을 느꼈다. 오빠의 관심을 받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 평화로운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부모님의 사고로 고아가 된 동갑내기, 사촌 이서연이 그들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였다. 이서연은 이수아와는 정반대의 아이였다. 밝고 명랑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 그녀의 햇살 같은 미소는 순식간에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중에는 이강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강혁은 갑자기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촌 동생을 가엾게 여겨 친동생인 수아보다 더 살뜰하게 그녀를 챙겼다. 그는 서연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그녀가 웃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모든 광경을 이수아는 어두운 자기 방 창문 너머로 지옥에 빠진 사람처럼 지켜보았다. 오빠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칭찬. 그 모든 것은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역겨운 침입자였다. 증오는 독버섯처럼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과거 12년 전 가을, 비극은 3년 뒤에 찾아왔다. 이서연은 뛰어난 승마 선수였다. 그녀는 전국 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다. 이강혁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매 주말마다 승마 클럽에 찾아와 그녀를 응원했다. 대회 전날 모두가 돌아가고 텅 빈 마구간. 이수아는 유령처럼 이서연의 에마 스톰이 있는 칸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안장 아랫부분의 가죽 고정끈을
아주 미세하게 끊어질 듯 말 듯하게 훼손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저 작은 사고를 일으켜 서연이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어린아이의 심술궂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다음 날 대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마지막 장애물 코스. 이서연과 스톰은 완벽한 호흡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가장 높은 장애물을 향해 도약하는 순간. 툭! 공중에서 훼손되었던 안장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안장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있던 서연의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그 위로 수백 킬로그램의 말이 덮쳤다. 끔찍한 비명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관중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수아의 입게 아주 희미하고 뒤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사고는 비극적인 안전사고로 처리되었다. 이서연은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그날따라 결근했던 마구 간직이는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해고되어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종적을 감췄다. 현재 김민수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제는 늙고 병든 중년 남성이 된 그 옛날의 마구 간지기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수가 그의 병든 아내의 병원비 전액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묵묵히 그의 앞에 내밀자 그는 마침내 12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수아 아가씨가 서연 아가씨의 안장에 무언가 손을 대는 것을. 모든 증거와 증언은 TJ그룹의 고명딸 이수아가 사실은 질투심 때문에 사촌의 인생을 망가뜨린 소시오패스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엘리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내내 엘리아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이서연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서연의 모습에서 5년 전 수술대 위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또 한 명의 이 괴물 같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유린당한 희생자. 그녀의 복수심에 새로운 감정이 더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이 부패한 세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가운 정의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강혁이 애지중지하는 착하고 순수한 여동생의 추악한 진실. 이 무기는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정해졌다. 이수아의 추악한 비밀을 손에 넣은 하선우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그녀는 이씨 집안의 또 다른 희생자,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서연의 남편 박지훈. 과거 박지훈은 대한민국 IT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가 설립한 스타트업기업 뉴럴링크는 혁신적인 AI 기술로 주목받으며 TJ그룹의 이강혁이 직접 찾아와 파트너십을 제안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6년 전 그는 의문의 뺑소니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리더를 잃은 회사는 급격히 흔들렸고 결국 TJ그룹의 헐값에 인수합병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을 간병해주던 이서연과 조용히 결혼하여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TJ그룹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한 젊은 천재의 빛을 인위적으로 꺼버린 것이다. 그녀는 박지훈 부부가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식물원의 온실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서울식물원의 거대한 유리돔 온실은 마치 도시 한복판에 뚝 떨어진 원시의 숲 같았다. 후덥지근한 공기 이름 모를 열대 식물들이 뿜어내는 짙은 향기,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선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거대한 빅토리아 수련이 떠있는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었다. 엄마, 저 꽃 되게 커. 응, 저건 여왕님만 앉을 수 있는 꽃이야. 그럼 엄마도 앉을 수 있네.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선우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저편에서 휠체어를 민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휠체어에는 이서연이, 그리고 그 뒤에서 하얀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휠체어를 밀고 있는 남자가 바로 박지훈이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단단한 턱선과 지적인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선우는 마치 그들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연못께 서서 아들에게 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그녀의 바로 옆을 지나치려는 순간 그녀는 일부러 몸을 살짝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박지훈의 팔에 가볍게 스쳤다. 죄송합니다. 박지훈이 먼저 사과하며 멈춰 섰다. 아닙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해서요. 선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온실의 습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박지훈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서연이 놀라서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왜 그래요? 하지만 박지훈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 즉 선우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선글라스 아래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차, 회장님, 이서연이 먼저 선우를 알아보고 놀라서 말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서연 씨. 박지훈 씨. 우연이군요. 선우는 태연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박지훈의 지팡이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는 순간 그는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움찔했다. 괜찮으십니까? 박지훈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박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요. 그들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과 선우의 눈치만 살폈고 민준이는 말없이 엄마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선우였다. 박지훈 씨, 뉴럴링크를 창업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죠. 만약 그 기술이 TJ그룹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창업자의 순수한 비전 아래 계속 개발되었다면 지금쯤 세상을 바꾸고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파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박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과찬이십니다. 다 지난 일이죠. 세상은 언제나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서울의 밤길은 앞을 보는 사람에게도 무척 위험하더군요. 저처럼 눈이 먼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었다. 선우는 그의 눈을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지훈 씨, 당신의 아내 이서연 씨는 제 오랜 친구 한 명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지훈과 이서연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그 친구 역시 이서연 씨처럼 밝고 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슬픔이 깃들었다. 만약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당신들과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당신들처럼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TJ그룹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피해자들의 연대. 박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 회장님, 신뢰가 되는 질문인 줄은 압니다만 혹시... 그는 망설였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제 아내의 죽은 친구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용기를 냈다. 혹시 하선우 씨라고 아십니까? 하선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서연이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알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과 미소는 그 어떤 긍정보다도 더 강력한 대답이 되었다. 박지훈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으며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바로 하선우라고.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데이지 꽃 한 송이를 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저씨 힘내세요. 아이다운 맑은 목소리였다.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그리고 꽃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에게서는 엄마와 똑같은 희미한 라일락 향이 났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서연 씨 그리고 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다음에 또 뵙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박지훈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데이지 꽃이 그의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기적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방금 그 사람 정말 선우 언니일까요? 이서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옥에서 복수의 여신이 되어 돌아온 친구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이제 곧 끝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박지훈과의 만남 이후 이강혁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하선우라는 이름은 저주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엘리아나 차가 하선우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난번 저녁 식사의 CCTV 영상을 수백 번이고 돌려보았다. 엘리아나의 작은 몸짓,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과 증오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 보면 볼수록 그의 심장은 그녀가 하선우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그 모든 것을 부정했다. 하선우는 5년 전 그날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죽었다. 시신까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병원과 장례식장의 모든 기록은 완벽했다.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봐.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에델 캐피탈의 회장 엘리아나 차.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과거 행적.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하지만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백지나 다름없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엘리아나 차라는 인물은 지난 5년간의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5년 전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에델 캐피탈의 보안은 국정원 수준이라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이강혁은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선우의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영혼은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혼란이 뒤엉킨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된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였다. TJ그룹 회장실로 배달된 소포는 발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없는 평범한 서류 상자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비서를 물리고 혼자 서재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폴더 하나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이강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폴더 안에는 5년 전 하선우의 행적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는 그녀의 여권 사본이 있었다. 거기에는 오유라의 별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그녀가 대한민국을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입국한 출입국 관리소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장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날짜는 역시 화재 당일. 사용 내역에는 호놀룰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 기록과 와이키키 해변의 기념품 가게에서 물건을 산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의 숨을 멎게 만든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하와이의 눈부신 석양을 배경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하선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손에는 방금 가게에서 산 듯한 작은 우쿨렐레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는 순수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사진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촬영 날짜가 화재 당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쿵쿵쿵. 이강희혁은 자신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하선우는 그날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결코 오유라의 별장에 불을 지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정의의 심판이라고 믿었던 그 잔인한 복수는 사실은 한 무고한 여자를 향한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폴더를 든 채 비틀거리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와이의 태양 아래 웃고 있는 선우의 사진이 그의 발치에 떨어져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증오는 갈 곳을 잃고 이제 칼날을 거꾸로 돌려 그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다.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오유라는 거실에서 한가롭게 잡지를 보고 있었다. 이강혁은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하와이에서 찍힌 선우의 사진을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오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설명해. 이강혁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5년 전 그날 밤 하선우는 하와이에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네 별장에 불을 지를 수 있었던 거지? 날 보고 똑바로 말해, 오유라. 오유라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빠 무슨 소리야. 기억이 잘못됐나 봐.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 그리고 누가 이런 걸로 오빠를 흔들려는 거야. 이건 다 함정이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또다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강혁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는 지난 5년간 바로 저 눈물에 속아 자신의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보고 말해.
그날 밤 정말 하선우가 그랬어 정말이야. 그의 맹렬한 기세에 오유라의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다. 그 침묵은 가장 끔찍한 긍정이었다. 하하하. 이강혁은 그녀를 놓아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자신은 아내를 죽인 살인자이자 한낱 사기꾼의 손에 놀아난 어리석은 바보에 불과했다. 그는 오유라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 한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하선우를 닮은 그 얼굴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끔찍한 흉터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돌아섰다.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가장 깊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선우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선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선우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과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자기 혐오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거짓말의 거미줄을 짜고 자신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보낸 사람. 이 모든 판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엘리아나 차. 그녀를 만나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죄를 1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선우가 하와이에 있었다는 증거는 이강혁과 오유라의 관계에 치명적인 독을 풀어놓았다. 이강혁은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끔찍한 거짓말의 상징처럼 보였고 그녀의 다정한 손길은 뱀의 혀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다. 오유라 역시 공포 속에서 살았다. 이강혁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될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한번 돌아선 남자의 마음은 굳게 닫힌 강철 문과도 같았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불신과 증오만이 감도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엘리아나 차 즉 하선우는 그들의 지옥을 멀리서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혁의 죄책감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수를 통해 오유라가 가장 신임하는 가사 도우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회장님께서 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 밤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만나기로 하셨다는 정보였다. 그 미끼는 오유라를 완벽하게 낚았다. 그녀는 이강혁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이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그의 차를 뒤쫓았다. 한편 이강혁 역시 엘리아나의 팀이 보낸 또 다른 익명의 제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밤 10시 강남에 버려진 지하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엘리아나 차의 진실에 대한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제보와 함께 초소형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이 동봉되어 있었다. 만년필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진실을 담게 될 겁니다. 이강혁은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 밤 10시 비가 내리는 도시에 버려진 지하 주차장. 깨진 형광등이 희미한 빛을 깜박이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고인 물 위로 음산한 파문을 만들었다. 이강혁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차의 시동을 끈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저편에서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오유라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그의 차로 다가왔다.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그의 차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이강혁은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재킷 주머니 속에 녹음 기능이 켜진 만년필을 고쳐주었다.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넌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그게 지금 중요해. 오빠 제발 그만해.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둬. 왜 자꾸 죽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잖아.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은 이강혁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덫을 놓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늦었어, 유라야.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5년 전 내 청부를 받고 하선우를 처리했던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야. 그 사람이 모든 걸 불었어.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오유라는 그 거짓말을 구분할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아, 안 돼.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 들었어. 네가 처음부터 모든 걸 꾸몄다는 거. 그 화재 사건도, 그리고 선우를 죽이라고 사주한 것도. 이강혁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오유라가 발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악몽의 끔찍한 고해성사였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광기처럼 울려 퍼졌다. 화재도 내가 냈어. 언니가 잠든 사이에 내가 직접 별장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빠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어. 언니가 살아있는 한 오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언니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을 시켰어. 언니와, 그리고 언니를 감싸고 도는 그 늙은이, 회장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다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언니만 사라지면 오빠가 온전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은 더 이상 이강혁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내가 선우를 죽이라고 사주했다는 그녀의 끔찍한 자백만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안에 담긴 지옥과도 같은 진실의 무게. 그는 비틀거리며 채 기댔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복수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제공한 하선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자기 자신에게 그의 영혼은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주차장의 가장 어두운 기둥 뒤에 세워진 검은 밴 안에서 하선우와 김민수가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오유라의 끔찍한 자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서 피부를 떼어내던 그날의 고통을. 그녀의 뺨 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실현을 목격한 자의 차갑고도 성스러운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회장님. 김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선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얼음의 여왕으로 돌아왔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야. 그녀는 이제 마지막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무기는 오유라뿐만 아니라 이강혁과
TJ그룹 전체를 단죄할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심판의 망치가 될 것이었다. 오유라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강혁이 손에 넣은 그녀의 자백은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저택의 자기 방에 틀어박혀 공포와 광기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강혁은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 침묵과 외면이 그 어떤 폭언이나 폭력보다도 더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강혁이 혹은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엘리아나 차가 곧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녹음 파일이 경찰이나 언론에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인간은 가장 위험한 짐승이 되는 법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하나가 떠올랐다. 차민준, 엘리아나 차의 유일한 약점, 그리고 어쩌면 이강혁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만 손에 넣는다면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이를 인질로 삼아 녹음 파일을 폐기시키고 해외로 도망칠 자금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이성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5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조카의 유치원을 찾아갔다. 서울에서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재벌가와 외교관 자제들만이 다니는 성북동의 한 국제 유치원. 그녀는 T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10분 활용했다.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녀는 교색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차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고 TJ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교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수업 중이던 민준이를 불러내주었다. 민준아, 작은 어머니께서 오셨구나.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자신을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낯선 여자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지금 좀 아프셔서 작은 어머니가 대신 데리러 왔어. 우리 민준이 착하니까 말 잘 들을 거지 오유라는 필사적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을 나섰다. 그 시각 에델 캐피탈의 집무실. 엘리아나는 이사회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피스에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오유라가 도련님을 데리고 유치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북쪽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쿵. 엘리아나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회의에 참석 중이던 전 세계의 임원들이 화면 너머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엘리아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그녀의 얼음 같은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뛰어넘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포. 그녀가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어머니로서의 원초적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했다. 김비서 당장 차량 추적해 경찰과 국정원에 연락해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봉쇄해.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오유라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선우, 아니 엘리아나 차. 내 아들 내가 데리고 있어. 유라야 제발 딴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얼마든지 줄게. 제발 아이는. 닥쳐. 내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오유라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강혁 오빠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그거 가지고 오늘 밤 자정까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별장으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수작 부리는 순간 내 아들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 파의 별장. 그곳은 5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 시작점에서 끝내려 하고 있었다. 전화가 끊겼다. 엘리아나는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복수 계획은 아들의 목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큰 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TJ그룹 회장실. 이강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오유라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원수와 5년을 함께 살았다는 끔찍한 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엘리아나 차.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하고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혁 씨, 오유라가 민준이를 납치했어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 그 순간 이강혁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죄책감과 혼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원시적이고 강력한 부성애만이 남았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당신이 가진 녹음 파일. 그걸 가지고 혼자 오라고 했어요. 경기도의 폐별장으로. 이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다. 알겠어. 지금 바로 가지. 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품 안에 숨겼다. 그리고 녹음기가 든 만년필을 챙겨 비서에게 외쳤다. 오늘 밤 내 모든 일정을 취소해.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 두 대의 검은 세단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서로를 죽도록 미워했던 두 남녀는 이제 아이의 목숨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위험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5년 전 화염에 휩싸였던 폐별장은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벽, 앙상하게 남은 골조,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정원. 그곳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저주받은 무대였다. 하선우와 이강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각자의 차를 타고 폐허의 입구에 도착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곧 다가올 비극을 위해 울부짖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때는 부부였고 그 후에는 철천지원수가 되었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아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위태로운 동맹을 맺고 있었다. 녹음 파일은 선우가 먼저 물었다. 이강혁은 품 안에서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있어. 들어가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삐걱거리는 별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을 음산하게 울렸다. 별장의 가장 깊숙한 곳, 벽난로가 있었던 거실 중앙. 그곳에 오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 유리 조각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준이의 목에
아슬아슬하게 겨누어져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선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왔어. 선우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냉정을 유지했다. 왔구나, 하선우. 오유라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 그녀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그 자체였다. 녹음 파일은 가져왔겠지. 그래. 이강혁이 앞으로 나서며 만년필을 들어보였다. 여기 있다. 그러니 아이부터 풀어줘. 내가 미쳤어. 파일을 먼저 내놔. 그걸 파괴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이 꼬마의 목숨은 없어.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오빠. 그 더러운 증거물부터 없애버려. 이강혁의 동생 이수아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유라와 똑같이 번뜩이는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엘리아나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수아야, 내가 왜 여기에? 이강혁은 경악했다. 왜 여기에 있냐고 당연히 오빠를 도우러 왔지, 이수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뒤틀린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오빠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12년 전 오빠의 관심을 빼앗아갔던 이서연, 그 계집애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것처럼 오빠의 앞길을 막던 박지훈 그놈의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내가 다 오빠를 위해서 한 짓이라고 오빠 옆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내가 다 치워줬단 말이야. 그녀의 끔찍한 고백은 이강혁의 마지막 남은 세계마저 파괴해버렸다. 자신의 순수하고 착한 동생이라고 믿었던 이수아. 그녀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배후였다는 사실. 그가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오유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겠어. 이강혁, 내 주변은 온통 쓰레기들 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여기서 죽는 거야.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안에 지독한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별장 전체에 연결된 가스 밸브를 미리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었다. 모두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이강혁이 움직였다. 그는 짐승처럼 몸을 날려 오유라를 덮쳤다. 그의 몸이 그녀와 부딪히면서 민준이가 그녀의 품에서 풀려났다. 선우씨, 민준이 데리고 피해 그가 절규하듯 외쳤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뛰었다. 등 뒤에서는 이강혁이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칼을 휘두르는 이수아와 오유라를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선우가 마침내 민준이를 안고 썩은 별장의 문턱을 넘어 밖으로 굴러나오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별장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5년 전의 작은 불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지옥의 불길이었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녀의 등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외침 소리. 선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불타는 별장의 잔해 속에서 누군가 실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오유라와 이수아, 그리고 온몸이 피와 재로 뒤덮인 채 미동도 없는 이강혁. 에필로그. 그 후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오유라와 이수아는 방화 살인미수 납치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박지훈은 엘리아나의 도움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시력의 일부를 회복했다. 이서연 역시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의족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TJ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 과거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선우는
그녀는 더 이상 엘리아나 차가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 하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병원 VIP 병실의 창가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강혁, 그는 폭발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6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빠는 언제 일어나요? 선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붕대에 감겨있는 이강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지막 희생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의 불씨마저 꺼버렸다. 그 자리에는 이제 용서도 사랑도 아닌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연민과 기다림만이 남아있었다. 이강혁 씨,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그녀는 아들 민준이의 작은 손을 가져와 이강혁의 손 위에 포개어 놓았다. 그러니 돌아와요. 당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줄게요.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이강혁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은 끝났다.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더디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